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홍덕구입니다. 저희 소통과학문연구소가 올해 준비한 포스테키아를 위한 과학 커뮤니케이션 특강이 벌써 4회차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에는 과학 전문 기자 강양구 선생님께서 강연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5월에는 SF 평론가이신 박상준 선생님께서 강연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9월에는 과학 팟캐스트 과정남의 정한별 선생님께서 또 흥미로운 이야기들을 들려주셨습니다. 오늘 이제 4회차인데요. 오늘은 저희 유튜브 채널 과학 쿠키를 운영하는 이호정 선생님을 저희가 모셨습니다. 이호정 선생님께서는 과학이라는 틀을 이용해 세상과 소통하는 과학 커뮤니케이터를 자처하면서 지난 2017년 10월부터 유튜브 채널 과학 쿠키 운영을 시작하셨고, 과학 쿠키 채널은 약 4년 만에 구독자 38.8만 의 인기 채널로 성장하였습니다. 제가 오늘 들어오기 전에 딱 확인했습니다. 38.8만 명이 됐더라고요. 네. 이호정 선생님께서는 과학 쿠키 채널을 통해 다큐 쿠키, 인터뷰 쿠키, 리뷰 쿠키, 데일리 쿠키 등의 다양한 콘텐츠와 더불어 과학철 학편, 고전역 학편, 전자기학 편, 열통계학 학편, 양자역 학편 같은 전문적인 과학 지식들을 쉽게 풀어서 대중에게 설명하는 영상들을 업로드하고 계십니다. 네. 그러면은 저 이호정 선생님을 박수로 맞이해 보겠습니다. 선생님 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사회자님께서 너무 소개를 잘 해주셔가지고 더 이상 소개를 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좋은 소개해 주셔서 일단은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네, 저는 이제 과학 커뮤니케이터를 이제 자처하고 있죠. 자처하면서 이제 한국과학창의재단 그리고 다양한 우리나라 과학소통의 기관과 협업하면서 주요 플랫폼으로는 유튜브를 활용해서 과학을 대중에게 전달하는 일을 하고 있는 과학 커뮤니케이터, 과학 쿠키 이효종이라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한테 또 이렇게 초대를 받아서 소통 공로화 연구소에서 이런 강연 한 자리를 맡게 되어서 일단 굉장히 영광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항상 제가 뭐라고 이렇게 강연에 불러주셔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강연 제목 자체가 과학 커뮤니케이터를 하면서 느낀 점, 그리고 이제 내가 어떤 식으로 과학 커뮤니케이팅을 하고 그리고 과학을 사람들에게 어떻게 전달할까에 대한 지금까지 겪어왔던 과정들 속에서 나눌 수 있는 어떤 지식들을 공유를 하고자 이렇게 강연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미 소개를 사실 해주셨지만 간단하게 다시 한번 제 소개를 좀 드리자면 유튜브 채널 과학 쿠키를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채널 링크는 여기 이렇게 있는데 당연히 누를 수는 없겠죠. 유튜브에다 과학 쿠키를 치면 영상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사실 저는 원래 물리교사를 했었기 때문에 물리학 기반, 그러니까 이제 학생들이 물리를 좀 재밌게 할 수 있을 만한 영상들을 주로 만드는 일을 원래 하고 있다가 그러다가 뭔가 여러 가지 동기와 여러 가지 어떤 모티베이션에 의해서 이제 영상을 다양한 다각화하고 다원화해서 전반적인 과학에 대해서 다루는 그런 커뮤니케이터로서 역할을 좀 수행을 했고, 그렇게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한국과기단체 총연합회라고 하는 우리나라 모든 어떤 과학자들 그리고 과학 지식들이 이렇게 한데 이렇게 수렴하는 그런 기관이 있어요. 그런 데에서 이제 위원도 어떻게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2019년부터 해서 하고 있고요. 창의재단에서 이제 과학문화 전문인력 양성과정 교육을 또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창의재단에서 과학 커뮤니케이터 양성 사업을 2018년부터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고 또 이제 행해 왔는데, 그런 데에서 이제 과학 크리에이터 부문 과정에서 뭔가 교육을 하고 있는 그런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코로나19 상황이기 때문에 비대면으로 진행을 하고 있지만요. 국민생활과학자문단의 또 국민소통자문위원회로 또 감사하게 또 위촉이 돼서 2021년부터 활동 중이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는 올해부터 조금 연이 닿아서 디지털 소통이라고 하는 것을 요즘에 아주 국가 전략으로 좀 중요하게 내세우고 있습니다. 과학 지식을 좀 많이 사람들한테 알려야 되겠다는 니즈를 원래는 저 같은 과학 커뮤니케이터가 하는 일로서 이제 치부되어 왔었지만, 이제는 좀 국가 사업으로 발전하고자 하는 그런 어떤 니즈가 있고, 또 충분히 그런 인력들에 대한 양성 프로젝트들이 좀 사업으로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 하는 어떤 선례로서 위촉 크리에이터로서 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대단한 일은 아니고요. 그냥 이제 국가 정책, 과학기술 정책이라고 하죠, 보통. 그 정책 사항에서 조금 유의미한 것들을 이제 대중에게 알리는 일, 그런 것들을 이제 과기부와 함께 기획하고 제작하고 그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가끔씩 뉴스에 나옵니다. 제가 YTN 사이언스에서 궁금한 S에서 프레젠터로 이제 여러 가지 과학 지식을 좀 사소하게 소개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 내용을 제가 구성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의 메인 작가로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뭐 쓰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데 뭐 다 별거 아닌 이력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하고 있어요.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주요 플랫폼은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하는 활동이겠죠. 지금 왼쪽 위에 좀 본의 아니게 지금 감자의 에너지 드링크를 부으면 충전이 된다고 라고 하는 제목의 저 영상이 734만 회를 이제 기록한 그 영상이라서 조회수가 그나마 제 영상 중에서 제일 많은 영상이라 이렇게 썸네일을 가지고 와봤는데, 공교롭게도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옷이 똑같은 옷이네요. 네. 저 때 이 옷을 입고 이제 촬영을 했었는데, 저런 영상들, 이런 가볍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쿠키와 같은 그런 영상들을 올리기도 하고요. 이제 오른쪽에 보면은 저 가격만 무려 12억, 세상에서 가장 둥근 구슬을 들어보다라고 하는 저 영상 같은 경우에는 제가 프랑스에 있는 그 국가기초과학연구소,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로 치면은 크리스 같은 한국표준과학연구원 같은 그런 측정기관에서 저 때 하던 게 뭐였냐면요. 그 2018년, 조금 관심 있는 분들 아실 거예요. 2018년 11월에 그 SI 유닛이라고 해서 우리가 국제 기본 단위계로 공유하고 있는 과학자들 사이에서 통용되고 있는 단위 체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단위 체계의 재정의를 담당하는 여러 가지 그런 표준 과학 기관들이 있어요. 그 표준 과학 기관 중에 하나인 LNE에서 아보가드로 수, 요거를 이제 재정의하는 그런 과정의 실험으로서 저 실리콘 스피어가 사용돼요. 저게 이제 실리콘으로 만든 거예요. 그 모래에서 추출하는 그 실리콘 반결정을 아주 최대한 구형으로 아주 동그랗게 깎아서, 그래서 그 실리콘 안에, 그 구형 안에 있는 실리콘의 수를 센 다음에 그거를 아보가드로 수만큼 센 거, 그런 구형 모델입니다. 저게 가격이 100만 달러더라고요. 100만 달러가 이제 환산해 보면은 1달러가 1,200원 정도니까 한 12억 정도 되는 그런 가치를 가지고 있는 구체죠, 저게. 저 이렇게 손으로 들렸는데 막 부들부들 떨렸어요, 손이. 이거 떨어뜨리면 어떡하지 막 이러면서. 그래서 사실 저렇게 돈이 걸려 있는 영상들을 제 영상 중에 사람들이 많이 보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이 영상 좀 조회수 잘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면 저렇게 돈을 집어넣곤 합니다. 뭐 사실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어쨌든 이제 저런 식으로 현장 취재를 가서 그 현장에 있는 과학 지식을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일도 하고 있고요. 또 그 밑에 보니까 우리가 진화론에 관련된 그런 영상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교과 과정 속에서 배울 수 있는 조금은 훅 지나갈 수 있는 내용들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저게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고 무엇일까라고 하는 그런 내용적인 부분을 조금 더 들여다보는 이런 과학사적인 측면에서의 컨텐츠를 하면서 그런 식으로 과학 커뮤니케이팅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제가 과학 쿠키라는 채널을 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당연히 또 안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 포스텍 소통 공론화 정책 강연 전에 이미 한 10월에도 강연 하나 했었는데, 그때는 완전히 제가 이제 이거를 왜 하게 됐는지에 대한 이유였지만, 오늘은 좀 겹치는 부분이 겹치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용을 다 뺐어요. 그래서 간단하게만 소개를 드릴 건데, 제가 이제 과학 소통을 하게 된 이유는 사실 되게 단순해요. 그 원래 말씀드렸던 것처럼 학교에서 아이들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었었는데, 그런데 그 가르치는 일을 하다 보면 우리가 이거를 왜 배워야 되지라는 생각이 누구나 들게 마련이죠, 사실은. 그 학생 때부터 내가 이거를 이러이러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지식이라서 배워야 돼라고 알고 그 지식에 대해서 공부하는 학생은 정말 극소수라고 생각해요. 저도 당연히 그렇지 않았었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하고 싶었던 일은, 어차피 수능 때문에 괴롭고 어차피 공부가 좀 괴로운 친구들이 어떻게 하면 그 공부하는 동안에 조금이라도 내가 이거를 공부하는 게 내 인생에 앞으로 어떤 식으로 도움이 될까라고 하는 부분을 아주 조금이라도 채워줄 수 있다면 그 학생들한테 공부할 때 좀 재미있게 공부할 수 있는 어떤 여지 같은 걸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것 때문에 이제 영상을 만들어서 학생들한테 보여주기 시작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 스스로의 어떤 사소한 욕심 때문에 이 일을 이렇게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게 지금까지 이렇게 온 것이고요. 그래서 유튜브를 통해서 이제 주로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있는데,
이게 정말 좀 감사한 것이 뭐냐면 처음에 제가 이 일을 시작했을 때 유튜브에 물론 뭐 지금도 사실 없진 않지만 유튜브에 좀 날것의 허위 정보나 혹은 과학적이지 않은 것을 과학으로 이렇게 포장해서 올라오는 정보들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학생들이 좀 악영향을 받았어요. 그런 것들에. 예를 들어서 지식을 잘 형성을 해야 되는데 뭐 올바르지 않은 지식을 한번 머릿속에 이렇게 담아둬 버리는 바람에 그거를 정정하는 데만 오랫동안 또 에너지를 소비하고 그런 친구들을 종종 접했기 때문에 뭔가 좀 우리나라에도 그 해외에 좀 유수한 과학 채널들처럼 좋은 채널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하게 되었고 그래서 이제 저도 이 판에 들어온 건데 다행인 것은 정말 많은 분들이 이제는 전문성 가지고 이제 과학 소통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하시는 것 같아요. 이제 이것도 지금 소통 공론화 정책 연구소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이 과학 커뮤니케이팅을 또는 뭐 훗날 나는 내 연구를 잘 커뮤니케이션 하는 그런 연구자가 되고 싶거나 아니면 커뮤니케이션 쪽에 좀 관심이 있거나 하는 분들이 좀 전혀 없진 않을 텐데 이런 유튜브라고 하는 플랫폼을 이용해서 다양한 전문 지식을 이제 플레이하는 사람들이 많아졌고 그 덕분에 정말로 많은 긍정적인 영향이 지금 유튜브 플랫폼에서 확산된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이제는 뭔가 내가 배우고 싶은 것들을 유튜브로 배울 수 있는 그런 플랫폼 환경이 만들어지게 된 것 같아서 굉장히 뿌듯한데 왜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사실 처음에 이걸 시작하면서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되게 컸었거든요. 저도 이제 그 이후에 뭐 누군가의 뭐 나란 일 하시는 분들의 눈에 좀 좋게 들어서 이제 그런 것들을 양성하는 양성 과정에서 이제 뭐 가르치는 사람도 되어봤고 뭐 여러 가지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좀 확산이 되고 또 이제 유튜브가 전혀 만약에 보상 같은 게 전혀 없으면은 누가 하고 싶겠어요. 이런 유튜브로 이렇게 플랫폼을 만들어서 이렇게 과학 커뮤니케이팅 하는 거를. 왜냐면 내 연구하기도 바쁘고 내 적성 찾고 내 살 길 찾는 것도 바쁜데 누가 어떤 전문가가 쓸데없이 재능 낭비를 하겠어요. 교육봉사가 아닌 이상에는. 그런데 요즘에는 유튜브라고 하는 것을 잘만 하면 충분히 돈이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잘 알 수 있게 되었고 또 능력에 따라서 충분히 뭐 예를 들면 내가 평소에 직장에서 번 돈보다도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플랫폼으로 자리를 잡다 보니까 이제는 딱히 그런 뭐 돈 때문에 내 지식을 못 나누겠다. 아니면 내가 너무 돈에 치여서 나는 다른 내가 해야 될 것들이 있는데 이거 다 내팽개쳐 놓고 유튜브만 할 수는 없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좀 상대적으로 적어진 것 같긴 해요. 오히려 이제 최근에는 어떤 플레이어도 등장하게 되냐면 원래 병원 하시던 의사 선생님이 이제 병원 운영하는 거 잠시 때려치고 유튜브에 전념해서 정말 전문 의학 유튜브 채널로 막 성장해서 그걸로 잘 되는 것도 막 이제 보면서 유튜브라는 플랫폼이 이제는 좀 더 새로운 하나의 라이프 스타일을 구성하는 매개체가 되었다라고 하는 생각이 점점 가면 갈수록 확고해지는 것 같아요. 저도 예전에는 이제 유튜브 관련한 강연 다니면 이제 그 강연 들으시는 학부모님들이나 아니면 학생들한테 조금 걱정에 우려의 이야기를 했던 게 내가 가지고 있는 적성이나 이런 것들 개발하지 않고 온전히 유튜브에 내 모든 걸 던져 넣어서 거기서 뭔가를 하려고 한다? 그거는 굉장히 위험합니다라고 항상 얘기를 하고 다녔는데 최근에는 내가 만약에 진짜로 좀 당연히 처음에는 어느 정도 간을 보는 시간이 필요하겠죠. 내가 만든 컨텐츠가 사람들에게 얼만큼 사랑받는지를 좀 간을 보는 시간이 필요한데 내가 충분히 매력 있는 컨텐츠를 만들 수 있다라고 하면 잠시 내가 가려던 커리어를 팽개치지 말고 보류하고 유튜브를 좀 해보면서 유튜브 커리어를 만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전략이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제가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됐냐면 이 활동을 하면서 다양한 정보기관 그리고 다양한 출연원들과 제가 함께 하면서 그런 것들이 그냥 다른 여타 뭐 게임 유튜버라든지 아니면 뭐 먹방 유튜버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그 유튜브 생산 물량은 좀 차별적으로 나만의 포트폴리오로 계속해서 남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여태까지 활동했던 그 유튜브 기반으로 지금 현재 카이스트에서 석박을 하고 있거든요. 그 과학 저널리즘 대학원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곳에 지금은 석사로 하고 있지만 뭐 계속해서 해서 박사까지 할 예정이지만 그런 것들을 내가 나중에 입학할 수 있는 데에 대한 커리어로 삼을 수 있는 그런 문화와 어떤 배경이 만들어졌다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다양한 채널들이 열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유튜브라고 하는 것도 나의 일종의 하나의 나의 어떤 소통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스펙이다라는 측면으로 우리가 접근을 해봤을 때 여러분은 지금 나이가 어리고 충분히 다양한 것을 도전적으로 할 수 있으니까 유튜브 채널을 갖는 것은 정말 긍정적이고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요. 특별히 여러분들 지금 포스텍에 다니고 있는 아주 우수한 친구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포스텍에 다니고 있는 친구가 운영하는 채널이라고 하는 그 하나만으로도 메리트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유튜브 채널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소통하는 것을 마치 일기를 쓰듯이 연습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미래의 나를 정의할 수 있는 하나의 역량으로서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치 우리가 일기를 열심히 써가지고 글을 잘 짓는 능력을 기르듯이 지금 조금 부족하지만 영상 편집하는 것도 이제는 리터러시에 포함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리터러시 훈련을 조금 하면서 여러분들의 전공이나 여러분들의 학부 과정을 잘 마칠 수 있으면은 훨씬 더 여러분의 미래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스펙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런 걸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여러 가지 생각들을. 뭐 어떻게 하면은 그러면은 내가 내 포트폴리오를 혹은 내가 하고 싶은 커뮤니케이션을 영상을 통해서 할 수 있는데요. 이런 얘기를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 4년 동안 활동하면서 가장 크게 느꼈던 바는 뭐냐면요. 영상이라고 하는 영역은 결국에는 글 쓰는 영역과 완전히 동일하다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뭐 칼럼을 쓰거나 아니면 어떤 그 학내에 있는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뭐 그런 매거진에다가 나의 연구를 소개하거나 뭐 이런 과정들을 소통을 하고 싶다면 하게 될 텐데 그런데 영상은요 그런 과정과 전혀 다르지 않은 동일한 과정이라는 거예요. 조금 다른 점이 뭐냐면 영상은 내가 그렇게 글을 쓰는 과정 속에서 이 글을 보여줄 수 있는 장면까지 머릿속으로 그려 넣을 수 있고 그 장면을 좀 이렇게 러프하게나마 스케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요한다라고 하는 정도의 차이일 텐데 저는 여러분처럼 우수한 학생들이라면 글을 쓰면서 이 글이라고 하는 건 결국엔 내 머릿속에 구성된 어떤 이미지를 텍스트화하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인코딩하는 과정이잖아요. 우리가 언어를 통해서 다른 사람과 소통을 할 때 가장 중요한 능력이 내 머릿속의 상상을 언어라고 하는 매개체로 인코딩하고 또 상대방의 언어를 내 머릿속에 들어왔을 때 디코딩해서 내가 그걸 어떤 식으로 아이디어로 가져갈 수 있는지에 대한 능력이 바로 커뮤니케이션 능력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글을 쓰면서 머릿속에 상상한 그 그림을 텍스트로 인코딩하고 또 이미지로 인코딩하고 이런 두 가지로 병렬적으로 인코딩하는 과정을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게 연습이 잘 되면 영상은 자연적으로 잘 찍을 수가 있어요. 제가 이따가 정말 뒤쪽에서 영상을 어떤 식으로 그러면 잘 찍을 수 있고 어떤 기법을 사용해야 되고 어떤 편집 프로그램을 사용해야 되나요? 라고 이제 궁금하실 분들을 위해서 뒤에다가 조금 여지를 남겨놨는데 그런 걸 떠나서 일단은 저런 식으로 글을 쓰고 이미지를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을 가져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일단 첫 번째로 필요한 능력이에요. 하지만 어차피 여러분들 텍스트로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다면 텍스트는 이미 끝난 거고 자 이제 여기에서 하나 더 할 것이 텍스트를 쓸 때 머릿속에 구성됐던 그 이미지를 어떤 식으로 러프하게 그려 넣을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일 텐데 사실은 이거는 그 과학자들한테도 정말 필요한 능력인 것 같아요. 제가 여러 가지 그 과학사적인 컨텐츠를 다루다 보면서 과거 과학자들의 논문들을 보면 보통 오늘날의 논문들은 사진을 찍거나 아니면은 뭐 그림을 그려낼 수 있는 업체에다가 뭐 그림을 받아서 이렇게 넣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하거나 아니면 뭐 다양한 방법이 있겠지만 본인들이 그림을 그려서 넣는 경우도 있잖아요. 뭐 본인들이 코딩을 해서 코딩된 그림을 넣는 경우도 있을 테고 아니면 테이블을 만들어서 테이블을 넣는 경우도 있을 테고. 근데 마찬가지더라고요. 과거 과학자들도 전부 다 거의 미술가예요, 미술가. 대부분의 실험 장치들을 본인들이 다 그리고 손으로 그러니까 그 실험 장치들을 이제 피규어 1, 피규어 2 해가지고 이제 볼 수 있게 논문 안에다 실어놓고 그걸 이제 보여주는 형식. 특히나 이제 왕립학회 학자들이 좀 그런 능력이 좀 타고났던 것 같은데 결국에는 이제 논문 쓸 때도 그런 식으로 우리가 데이터를 이미지화해서 혹은 순전히 데이터만으로 쓸 수 없는 것들을 우리가 잘 그릴 수 있는 도표화하거나 아니면 좀 이렇게 히스토그램화하거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보여주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이런 스크립트라고 하는 소위
이런 글을 쓸 때 그런 정보들을 담는 연습을 하면은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해요. 그래서 여기 좀 유머로서 이렇게 글을 넣어봤는데 반응이 없더라고요. 아무 의미 없지만 글처럼 보여야 하기 때문에 쓰는 글이다 이 말이야. 이렇게 써놨는데 이게 글을 막 써요. 쓰다 보면 그 글을 쓰면서 필요한 이미지들을 옆에 기록할 수 있는데 저기에다 이제 그림을 통해서 기록을 하죠. 이렇게 해서 스크립트를 쭉 쓰다 보면 대략 한 11포인트 정도로 이런 식으로 쓰잖아요. 만약에. 그래서 이렇게 반 나눠가지고 한쪽엔 그림 그리고 한쪽엔 텍스트를 쓰면은 대략 한 3, 4페이지 정도 쓰면 한 10분 정도의 영상의 폼이 막 나와요. 그래서 그런 걸 가지고 이제 만들어서 영상을 그래서 프레젠테이션 하고 그런 일들이 보통 영상 커뮤니케이터들 저 같은 그런 분들이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아마 대부분의 영상 커뮤니케이터들은 이런 식으로 러프하게 뭐 스토리보드라고 하죠 이거를. 아까 전에 스크립트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스크립트는 대부분 글로만 텍스트로만 이루어져 있는 거고요. 여기에다가 이제 저는 그림 같은 게 나와서 씬을 구성한다면 이걸 우리는 스토리보드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한 4년 정도 제가 이런 스토리보드를 작성하는 일들을 계속해 오다 보니까 어떤 걸 하든 간에 일단 스토리보드부터 쓰고 시작하더라고요. 지금 여러분이랑 같이 이 유튜브 관련된 강의를 하기 위해서 내가 여태까지 활동한 것들을 되짚어 볼 때 강연을 내가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준비하는 동안에도 자연스럽게 이렇게 네모칸 치면서 스토리보드 막 쓰고 있더라고요. 굉장히 유리하고 되게 유용한 게 뭐냐면 이렇게 스토리보드를 쓸 수 있는 능력이 나에게 어느 정도 학습이 되고 그게 습관이 되어서 자연스럽게 나오면 어느 누군가 나와의 이 관계에 있는 혹은 뭐 나의 어떤 비즈니스의 어떤 클라이언트 이런 사람들과 소통하기가 굉장히 편해져요. 예를 들어서 뭐 이번에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이랑 내가 협업을 해야 되는데 그 협업의 표준과학연구원에 있는 원자시계를 어떤 식으로 내가 컨텐츠로 다룰 것이고 여기에 관련된 성과를 내가 어떤 식으로 소개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거를 보고서로 작성해서 올려야 돼요. 근데 그런 경우에 어떤 기관이든 간에 내가 어느 광고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어느 기술에 대한 소개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그 기술에 관련된 광고에 입찰이 올라와요. 그럼 이제 그 입찰을 받았을 때 이런 스토리보드를 쓸 수 있는 능력이 나한테 있으면 아주 쉽게 그들을 설득할 수 있는 근거가 되죠, 저게. 그래서 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할 것입니다라고 해서 들여서 컨펌 받으면 비용이 지급이 되는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거고. 만약에 그런 형태가 되지 않고 않다 하더라도 내가 예를 들어서 뭐 중력파를 연구하는 해외 뭐 라이고 같은 연구소에 내가 방문을 해보고 싶다. 그런데 그런 연구소는 그냥 아무나 열어주진 않을 거 아니에요. 하지만 내가 저런 식으로 스토리보드를 작성해서 나는 중력파 연구소에 이러한 과학 기술을 이런 방식으로 이런 형태로 내가 한국에 있는 독자들에게 만들어서 너희의 성과를 내가 소개하는 영상을 만들겠다라고 저렇게 스토리보드를 만들어서 허락을 받는 거죠. 취재 허락을.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내가 텍스트만으로 나는 한국에서 이러이러한 과학 커뮤니케이터 하는 사람인데 해주세요라고 하는 것보다 어떤 식으로 어떻게 찍을지를 저렇게 만들어서 보내는 게 훨씬 유리하겠죠. 저는 여러분이 만약에 영상 커뮤니케이션에 관심이 있다면 저 스토리보드 쓰는 연습을 꼭 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이제 뭐 자연스럽게 이런 활동들을 계속 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사실 여기가 거기예요. 그 26차 CGPM이 열렸던 프랑스의 베르사유 궁전 근처에 있는 어떤 컨퍼런스 회의장이었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SI 단위가 4개가 재정의가 되었죠. 예전에 17차 CGPM에서 빛의 속도를 우리가 C라고 하는 고정값으로 정의했던 것처럼 자연상수 4개를 이용해서 자연에 존재하는 물리학 4개를 새로 정의를 했어요. 그게 대표적으로 뭐가 있냐면 온도가 있고 켈빈, 그리고 이제 암페어, 전류가 있고요. 그리고 몰수, 아보가드로수라고 하죠. 그거랑 킬로그램 이렇게 4가지를 우리가 각각에 대응하는 상수들로 정했어요. 킬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이는 MC 스퀘어로 대표되는 이제 이는 MC 스퀘어는 그 하에다가 프리퀀시 제곱이잖아요. 그래서 그 하, 플랑크 상수라고 하죠. 플랑크 상수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킬로그램을 정의하고 온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볼츠만의 아이디어를 조금 들여다보면 온도라고 하는 것은 결국엔 분자의 운동으로 대변되는데
분자의 운동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고전역학에 따른다면 분자가 가지고 있는 결국에는 운동 에너지잖아요. 근데 분자가 가지고 있는 운동 에너지에서 우리가 상수를 좀 찾아보면 거기에는 볼츠만 상수가 있어요. 2분의 3 KT 제곱, 그죠? 2분의 3 KT 제곱이 아니라 KT죠, KT. 그래서 이제 그 K라고 한 숫자가 있잖아요, K. 볼츠만 상수. 그래서 그 볼츠만 상수를 이용해서 분자 운동의 에너지를 활용해서 온도를 정의한 거. 그래서 그거랑 그리고 전류 같은 경우에는 전류는 우리가 기본 상수를 쓰고 있죠, 이미. 그 양자화돼 있는. 전류는 전자의 흐름이니까 전하 E라고 하는 기본 상수를 이용해서 재정의를 하고 있고요. 전하 하나가 움직일 때의 그 E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몰수는 세고 있어요. 굉장한 하이테크로 직접 세거나 아니면은 그 엑스레이 레이저 간섭계를 이용해서 그 최적을 잘 분석한 다음에 일부를 세서 전체를 세는 그런 방식을 써서 이렇게 몰을 정의를 했죠. 굉장하죠, 사실. 아주 굉장한 아이디어예요. 그래서 그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이제 불변의 값을 만들어낸 거죠. 원래 킬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프랑스의 지하 창고 BIPM의 지하에서 원기라고 해서 그 이리듐이랑 하나가 뭐였더라? 이리듐이랑 스트론튬 이리듐 합금이었던 걸로 기억해요. 아마 그럴 거예요. 정확하지 않습니다. 근데 아마 찾아보시면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스트론튬 이름 맞을 거예요, 아마. 그 스트론튬이랑 이리듐을 혼합한 아주 그 주변 온도나 압력이나 환경에 의해서 정말 스테이블한 그런 금속이 있어요. 그거 가지고 1kg를 정말 진짜 아주 정밀하게 1kg를 만들어 놓은 다음에 요거의 카피본을 만들어요. 그 다음에 그거를 각 나라에 있는 표준 연구원에다 뿌렸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 이걸 가지고 원기로 정하자 이렇게 했는데 이게 50년을 주기로 이 원기들을 다 한 자리로 모아요, 다시. 그래서 비교를 해요. 근데 비교를 하면은 이게 정말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 잘 모르겠는데 무게가 계속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문제다라고 해서 이제 이런 니즈들이 이제 등장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런 취재를 다녀올 수 있었던 것도 앞서 말씀드렸던 스토리보드를 작성할 수 있는 능력이 만약에 내가 없었다면 여기를 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이런 기회가 인생 살다 보면은 정말 나도 알 수 없는 어떤 그런 동인에 의해서 이런 기회들이 찾아오거든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이미 스토리보드 작성하는 어떤 노하우가 있었어요, 만약에. 그러면 저 작가처럼 방송 작가처럼 스토리보드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고 그동안에 해왔던 포트폴리오 내면서 이런 거 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면 얘 좀 괜찮은 것 같아 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프레젠터로 활동할 수 있으니까요. 정말 중요한 스펙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제 강의를 듣고 있는 여러분들이 혹시나 이런 것이 좀 욕심이 생기고 나중에 한번 나도 이런 거 해보고 싶다라고 한다면 꼭 한번 스토리보드 작성하는 방법은 고민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유튜브로 지금까지 계속 활동을 하다 보니까 내가 생각하던 어떤 방식과 다른 방식의 다른 초점의 다양한 플레이어들이 좋은 성과를 유튜브에서 내고 있고 또 커뮤니케이션을 잘하고 있는 그런 성과들을 좀 보면 볼수록 하나의 어떤 획일화된 방식이 아니라 여러 가지 방식을 통해서 좀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플레이어가 늘어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제가 원래 하려고 했던 채널의 방향성과는 조금 다른 다양한 형태를 좀 보여주려고 하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커뮤니케이션을 할 때 중점적으로 어떤 것에 초점을 두는가에 따라서 커뮤니케이션 형태가 좀 바뀔 수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컨텐츠를 이제 고민하는 최근에 유튜브 트렌드를 보면 컨텐츠 싸움이라고 할 정도로 컨텐츠에 집중을 많이 하는 경향성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대표적인 채널들이 뭐 예를 들면 이런 채널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좀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김정은 기자님이라고 예전에 그 소년과학에서 이제 컨텐츠를 계속 이제 기자로 활동하면서 과학 컨텐츠를 생산했던 그런 기자분께서 제 채널 원래 구독자셨다가 과학후기 이 자식 하는 거 보니까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었겠죠. 그래서 이렇게 과학 드림이라는 채널을 만들어서 지금은 저보다 훨씬 더 성장도 많이 했고 저보다도 훨씬 뷰파워도 높고 더 역량 있는 커뮤니케이터로 성장을 하셨어요. 그래서 보면은 컨텐츠가 정말 흥미로운 컨텐츠들
정말 흥미로운 컨텐츠들밖에 없어요. 저희 보시면 글을 보면 사람을 먹으면 안 되는 매우 과학적인 이유. 와, 엄청나죠? 누구나 딱 보자마자 들어가고 싶을 만한 이런 아주 궁금증을 유발할 수 있는 컨텐츠들을 정말 잘 하시고 잘 생산하시고 막상 그 안에 들어보면 그 안에 또 과학이 여러 가지 많이 들어가 있고 아주 우수하게 하시는 이런 채널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컨텐츠에 집중해서 채널을 성장시키는 방법도 있어요. 내가 컨텐츠가 정말 풍부하다고 생각하고 내가 다양한 과학들을 계속해서 나만의 노하우로 잘 소개할 수 있는 방식으로 가져갈 수 있다라고 한다면 이런 식으로 컨텐츠 중심적으로 이런 채널을 꾸리는 것도 굉장히 좋다. 커뮤니케이터로 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하게 됐고요. 반면에 컨텐츠 자체도 물론 중요하지만 컨텐츠보다 이 컨텐츠를 플레이하는 플레이어가 사람들에게 매력이 있어서 그 매력도에 어필이 돼서 인기를 많이 끄는 그런 형태의 커뮤니케이터들도 많아요. 대표적으로 누가 있냐면 이 포스텍 출신이죠. 포스텍 출신이고 지금도 제가 알기로는 다니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공돌이 옹달이라는 채널,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컴공인데 공돌이 옹달이라는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이제 크리에이터죠. 굉장히 또 이제 형 동생 하면서 친하게 지내고 있는 친구인데 이 친구는요 특징이 뭐냐면 일단 내용 자체가 흥미롭긴 해요. 하지만 내용보다도 이 친구는 이 친구 자체를 보려고 들어오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 용달을 보기 위해서 용달이라는 친구가 오늘은 어떤 과학을 소개해 줄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어떤 과학적인 또 흥미로운 게 있을까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용달이라는 친구가 어떤 이야기를 할까라고 궁금해서 들어와서 여러 가지 과학 지식을 배워가는 그런 형태의 채널이에요. 이런 형태의 채널도 지금 보면 구독자가 57.4만 명이라서 저보다 당연히 우수한 성적을 가지고 이제 커뮤니케이션 하고 있는데 이런 형태의 색깔도 아주 좋은 예시다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의 방향성이 어느 쪽인지 먼저 고민을 해보면 좋을 것 같긴 해요. 저는 이 능력이 없어서 이렇게 할 수가 없겠지만 여러분들이라면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니까요. 한번 고민을 잘 해보고 내가 좀 매력도가 있는 것 같다라고 하면 이런 색깔로 가져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꼭 사람이 매력 있을 필요가 있을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저도 이제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면서 저의 캐릭터를 쓰고 있어요. 지금 여기 저 뭔가 책상에서 이렇게 뭔가 끄적끄적거리고 있는 이 캐릭터가 바로 제 캐릭터예요. 쿠키라는 이름의 캐릭터고요. 지금 머리 한 가닥이 이렇게 있고 그리고 이제 얼굴이 이렇게 있고 몸도 이제 굉장히 단순하죠. 이렇게 단순하게 그린 이유는요. 제가 그림을 잘 못 그립니다. 그래가지고 그림에 들어가는 품을 좀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간략하게 간단하게 그렸는데요. 비슷한 친구가 있죠. 사물궁이 잡학지식이라고 해가지고 아마 2019년부터 왕성하게 활동을 시작해서 지금은 앞선 두 채널보다도 압도적으로 많은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고 압도적으로 재미있는 콘텐츠를 많이 생산하고 다채널로 생각하는 그런 채널이 있어요. 이 친구 콘텐츠를 보면 굉장히 재밌는 아이디어들이 많아요. 보면 뭐 엘리베이터가 추락할 때 점프하면서 할 수 있을까? 잠잘 때 가끔 몸을 움직이면서 깨는 이유. 지금은 이제 뭐 과학이 아닌 것도 이 친구는 다르더라고요. 말 그대로 잡학 지식인데 보면 알 수 있듯이 캐릭터가 있어요. 지금 썸네일에 저 귀여운 캐릭터가 있죠. 저랑 뭔가 캐릭터가 살짝 겹치는 것 같지만 전혀 다른 그런 캐릭터들이 있는데 저런 캐릭터가 매력이 있어서 이런 채널을 계속 구독해서 보는 그런 채널들도 존재하죠. 외국의 사례로 말하자면 사실 이거랑 좀 비슷하진 않지만 크루스 게삭트 이런 어셀이라고 하는 채널이 있는데 그 크루스 게삭트 이런 어셀 보면은 그 안에 그 새가 있어요. 굉장히 귀여운 새가 있는데 그 새가 항상 프레젠터로서 여러 가지 과학 지식들을 소개해주곤 하잖아요. 그런 느낌의 채널도 굉장히 인기를 모을 수 있고 또 나의 어떤 크리에이터로서 혹은 뭐 커뮤니케이터로서 정체성을 만들 수 있는데 좋은 전략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저는 여러분한테 알려줄 수 있는 커뮤니케이터로서의 역량이 사실 제가 뭐 글을 가지고 무슨 뭐 퓰리처상을 받은 것도 아니고 또 뭐 이달의 기자상 같은 걸 받은 것도 아니니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유일하게 제가 수상을 해본 영상 크리에이터 부분에 있어서의 노하우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영상을 어떻게 하면은 좀 부스팅할 수 있고 또 영상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가치를 전달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저는 공유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얘기를 좀 하고자 합니다. 기본적으로 유튜브를 성장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많이들 착각하고 있는 게 알고리즘의 신에게 간택이 되어서 그 알고리즘 신에게 은총을 받아야 내가 뭐라도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전 이 얘기에 대한 어떤 그 답이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라고 과감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말하는 반은 맞다라고 하는 건 반은 틀리다가 선행되어야 반이 맞아지는 건데 자 이제 반을 틀렸다는 게 어떤 의미냐면요. 내가 양질의 컨텐츠를 계속해서 꾸준하게 올리지 않는 채널은 절대로 알고리즘의 간택을 받아서 성장할 수가 없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게임 컨텐츠를 하는 친구예요. 그러면 그 게임이 재밌어서 혹은 그 게임을 플레이하는 사람이 재밌어서 계속해서 들어와서 그 친구가 떡상할 수 있어요. 소위 말하는 떡상이라고 하죠, 요즘에. 잘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뭐 요리 채널이나 아니면 엔터테인 채널은 그런 알고리즘의 간택이 거의 100%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들이 목표하고 있는 혹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과학 커뮤니케이터로서의 영상을 만드는 플레이어가 된다고 한다면 영상이 전달하는 가치가 너무 뒤죽박죽으로 튀거나 아니면 너무 그 과학이라는 결과 맞지 않아서 완전히 다른 결로 간다면 엔터테인 쪽에서 성공할 수 있겠지만 과학 분야에서는 성공하기가 매우 힘들어요. 꾸준히 내가 어떤 카테고리, 나의 전문성 어떤 카테고리를 가지고 오랫동안 활동을 지속해 온 결과로서 어느 한 영상이 터졌을 때는 그 영상을 본 사람들이 이 채널 괜찮다 해서 다른 영상들을 볼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한 두세 개 정도 영상을 보고 나서 이 채널이 계속해서 영상을 만드는 걸 난 계속 보고 싶다라고 하면 그게 구독으로 이어지거든요. 영상 하나 달랑 본다고 구독을 하진 않잖아요. 여러분도 가슴에 손을 얹고 여러분 유튜브를 봤는데 그 유튜브에서 내가 쉬는 시간에 유튜브를 보고 싶어서 들어가서 봤는데 뭔가 과학을 막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관심이 정말 그 분야에 지대하게 있지 않는 이상은 좀 괜찮다 생각했을 때 바로 구독하나요? 아니죠. 뭔가 여러 개의 영상을 보고 나서 이 채널 좀 쓸만한데? 라고 생각했을 때 구독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바로 이렇게 어떤 그 알고리즘의 간택을 받아서 성공한다기보단 어느 정도 나의 채널의 노하우가 성장하고 양질의 컨텐츠가 쌓인 뒤에 그 채널이 이런 알고리즘에 간택되었을 때 그렇게 성장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원동력이 된다. 이거를 우리가 명심을 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과학 채널은 쉽게 성장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정말 큰 주가를 달려오니 안될과학 같은 경우에도 거의 한 1년 동안 한 300명 정도밖에 구독자가 없었던 아주 힘든 시간을 보냈던 채널인데 계속해서 양질 컨텐츠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들었어요. 그런 형태가 가능하다면 지속해서 계속해서 해볼 만한 그런 어떤 채널의 플랫폼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양질의 컨텐츠라고 하는 게 뭐냐라고 물어볼 수 있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양질 컨텐츠는 영상을 잘 찍어야 양질 컨텐츠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럼 뭐가 양질 컨텐츠인데요? 내가 원래 채널을 만들 때 난 이런 걸 하고 싶어 하고 만들었다. 그 커뮤니케이션의 목적 있잖아요. 내가 어떤 지식을 전달하고 싶은지에 대한 욕구가 있으니까 이제 커뮤니케이터가 된 걸 텐데 그 욕구를 변하지 않고 계속해서 어느 정도 동일하게 가져갈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양질 컨텐츠예요. 그러니까 초심을 잃지 않는다라는 조금 맥락이 좀 다른데 내 컨텐츠의 결이 바뀌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계속해서 그걸로 쭉 밀고 나가야 돼요. 근데 처음에는 채널 초창기에는 다양한 시도를 하는 게 좋기는 해요. 왜냐면 사람들이 뭘 좋아하는지를 알 수가 없어. 예상이 잘 안 되니까. 그러다가 어느 정도 사람들이 좋아하는 컨텐츠의 방향성이나 결이 생겼다면 그걸 계속해서 밀고 나갈 수 있는 추진력과 인내가 필요해요. 추진력과 인내 이거 두 개를 결합하면 그게 양질의 컨텐츠를 만들 수 있는 원동력이 돼요. 제가 말하는 양질의 컨텐츠라는 의미는 바로 그런 의미에서 양질의 컨텐츠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만들 때 이제 초반에 채널을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시청자들 몇 명 안 되는 구독자들과 약속도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매주 언제 업로딩을 하겠다. 혹은 뭐 언제 어디 뭐 예를 들면 뭐 어떻게 예를 들 수 있을까요? 한 주 안에 내가 뭐 수요일, 금요일 업로드를 하겠다. 그런데 사실 과학 컨텐츠를 하는 분들은 그렇게 일주일에 여러 편 올리기가 사실 쉽진 않아요. 뭐 사실 2주에 한 편씩 올려도 제 생각에는 뭐
충분하다고 생각하긴 하는데 어쨌든 뭐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뭐 2주에 업로딩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상대방한테 혹은 시청자들한테 구독자들한테 약속을 해서 그때 당시에 유입되는 시청자가 점점 많아질 수 있도록 해주는 전략이 필요해요. 플러스 알파로 유튜브는 좀 커뮤니티의 성격을 띠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예전에 뭐 한 커뮤니티 했다 라고 하는 친구들은 유튜브 하기 정말 쉬울 거예요. 왜냐면 저는 이제 과학 채널을 하고 있으니까 이제 과학 관련된 채널들의 커뮤니티들을 좀 돌아보면서 그들과 이렇게 좀 돈독한 관계도 만들고 또 그들의 구독자들과도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근데 그렇게 하면 자연스럽게 내 채널이 성장할 수 있으면 물론 여러 가지 협업 구조들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아주 그쪽에도 도움이 되고 이쪽에도 도움이 되는 상생 구조를 만들 수가 있어요. 이거를 이제 나쁘게 말하면 뭐 모기가 이렇게 뭐라고 하죠? 바늘을 콕 꼽아가지고 피 빨아간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그 정말 오해인 게 뭐냐면 과학 콘텐츠 크리에이터가 많아져서 과학이라고 하는 테마가 유튜브의 주류가 돼서 알고리즘이 과학을 재밌다라고 분석을 해서 과학을 노출하는 사례가 많아지게 되면요. 그러면 나랑 커뮤니티를 이뤘던 과학 채널 전부 다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유튜브는 좀 오해를 사람들이 많이 하는 게 경쟁 구조가 아니라 상생 구조예요. 채널이 여러 개 늘어나잖아요. 그럼 같이 올라가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원래 유튜브 채널 처음 시작했을 때는 과학 채널이 일본 과학이랑 저밖에 없었기 때문에 되게 그때는 성장을 빨리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요즘에 성장이 더 빨라요, 과학 채널. 지금은 과학 채널이 되게 많아졌잖아요. 그리고 그 과학 채널들마다 다원화가 되었고 다양한 컨텐츠를 많이 만들잖아요. 그래서 이런 유대가 하나의 알고리즘 전체의 과학기술이라는 커뮤니티에서 상승기류를 발생시키면 그 전체 커뮤니티에 들어와 있는 구독자 시청자들이 계속 쉐어도 되고 또 성장도 하기 때문에 같이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커뮤니티를 잘할 수 있는 능력도 이제 과학 커뮤니케이터 할 때, 특히나 유튜브 기반 플랫폼으로 이제 운영할 때도 굉장히 중요한 능력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요즘에 또 핫한 기능이 저 쇼츠라고 하는 기능이에요. 저 쇼츠가 제가 몇 가지 영상 좀 만들어 봤는데요. 1분 내외에서 과학 지식을 소통하는 그런 포맷인데 제 생각에 쇼츠는 그렇게 좋은 영상 그 포맷 모델은 아닌 것 같아요. 과학에서는. 뭔가 1분 안에 뭔가를 설명한다는 게 여러분들도 해보면 알겠지만 거의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에 그래서 간단하게 보여줄 수 있는 실험 위주로 하다 보니 제가 원래 추구하는 채널의 방향성이 저는 안 맞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쇼츠를 안 하게 되었지만 그러나 요즘에 새로 플레이 하시는 분들 중에서 과학을 주제로 하시는 분들은 이 쇼츠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자신의 어떤 역량이나 성과를 알리기도 하니까 여러분들은 한번 해볼 만하다라고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채널들이 너무 부러웠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여러분 아마 한 번쯤은 보셨을 것 같아요. 이런 뭐 브라이언 그린이 출연한 저 다큐멘터리스 HD 같은 거라든지 아니면 넘버 파일이라고 해서 여기는 이제 저희 보면은 Mathematical Science Research Institute라고 돼 있잖아요. 이게 그 영국 왕립학회의 수학 수리과학 연구소에서 이제 그 브래디 헤런이라고 하는 프레젠터가 운영하고 있는 유튜브 채널인데 아주 놀라운 과학 지식을 많이 소개를 해주죠. 쿠르스게삭트 같은 경우에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런 조그만한 저 오른쪽 위에 보면 새 한 마리 있죠. 까마귀 비슷하게 생긴 오리인가요? 뭐 아무튼 저 친구가 재미있게 소개하는 과학 지식을 좀 귀엽게 퀄리티 있게 그렇게 소개를 하는 채널이고요. 보면 스마일 에브리데이라고 해서 로켓 공학자가 직접 프레젠트하는 채널이 있고 그리고 저의 어떤 정신적인 지주이자 제 영원한 롤모델인 베리타지움 물리공학도죠. 그래서 이런 컨텐츠를 다양하게 운영하는 것들을 좀 이제 보면서 저도 계속해서 동기부여를 받고 이런 커뮤니케이터가 되자라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죠. 최근에 베리타지움에서 올린 그 허수의 존재 관련된 영상이 정말 정말 명품 영상이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 시간이 되면 그 영상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식으로 뭔가 내가 만약에 커뮤니케이터가 되고 싶다면 좋은 커뮤니케이터 하나를 롤모델로 잡고 그 롤모델을 좀 따라해 보면서 커뮤니케이션을 하면 이렇게 해봐야지라고 하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조금 부끄럽긴 한데요.
이 영상을 보고 여러분들이 조금 자극을 좀 받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소감을 좀 간단한 어떤 그 느낌이나 소감을 조금 느껴봤으면 해요. 자, 한 3분 정도밖에 안 되니까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하늘은 파란색을 띱니다. 그러나 해가 막 뜨기 시작한 새벽녘과 해가 질 무렵 붉게 물든 하늘은 아름다운 풍경을 만들어주곤 하죠. 똑같은 하늘인데 왜 이런 색깔의 차이를 만들게 되는 걸까요? 파란색 하늘은 파란색 빛이, 붉은색 하늘은 붉은색 빛이 우리 눈에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뭐 이런 당연한 얘기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수준 높은 여러분의 지적 호기심을 위해서 좀 더 과학적인 접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학교 수준의 과학을 배워본 경험이 있다면 누구나 다 아시다시피 태양에서 오는 빛은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모든 색깔의 빛을 전부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빛의 영역을 우리는 가시광선이라고 합니다. 가시광선으로 물체를 본다는 설명을 돕기 위해 여러분의 눈앞에 필통이 있다고 상상해봅시다. 앞서 소개했던 가시광선이 내려 찌워지고 있네요. 이 필통은 특별히 빨간색의 가시광선만 튕겨냅니다. 그런데 튕겨져 나간 빨간색의 가시광선의 일부가 우리 눈으로 들어오게 되면 우리는 이 필통을 빨간색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그럼 우리 눈에 들어오지 않은 빛은요? 당연히 안 보이겠죠. 이해를 돕기 위해 레이저 포인터를 준비해봤습니다. 레이저 포인터는 한 방향으로만 빛을 방출하기 때문에 빛이 나아가는 줄기는 우리의 눈으로 볼 수가 없어요. 하지만 빗줄기 사이로 흙먼지를 일으키게 되면 흙먼지에 부딪힌 빗줄기는 앞선 필통에서처럼 사방으로 빛을 흩뿌리게 되는데요. 이렇게 빛이 어떤 물체 또는 입자와 만나 사방으로 퍼지는 현상을 빛의 산란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물체의 형태와 색깔을 눈으로 인식할 수 있는 것은 이렇게 산란된 빛이 사방으로 퍼져나가 우리의 눈에도 입사되기 때문이죠. 자, 이제 다시 하늘로 돌아와서 하늘이 파란색으로 보이는 이유는 뭘까요? 바로 하늘이 파란색 빛을 산란시켜서 산란된 파란색 빛이 우리 눈으로 들어오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지구의 대기층에는 태양으로부터 오는 빛을 산란시킬 수 있는 작은 입자들이 존재하는데 이 작은 입자들은 수많은 가시광선 중 파란색 계열의 빛을 가장 많이 산란시킵니다. 그래서 태양이 높게 떠 있는 동안 대기 근처에서 발생한 이러한 산란 현상 때문에 우리는 파란 하늘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새벽녘과 해질녘 하늘은 붉은 것일까요? 이때는 태양이 이미 지평선 너머로 내려가기 일보 직전이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바라보는 하늘의 빛은 꽤 먼 곳에도 관측되는 빛입니다. 대기 중 산란이 잘 일어나는 파란색 빛은 앞서 많은 양이 산란되어 퍼져버리고 상대적으로 산란이 덜 일어난 붉은 영역의 빛이 우리 눈으로 많이 입사되기 때문에 붉게 보이는 것이랍니다. 어때요? 이 영상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와, 진짜 정말 저 정도는 나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시죠? 제가 이 영상이 제 채널에 올라간 첫 번째 영상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때 제가 영상을 잘 만드는 줄 알았어요. 잘하는 줄 알았습니다. 왜냐면 저는 원래 영상을 만드는 일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 전에.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말하는 만드는 일이라고 하는 것이 뭐 상업적으로 내가 영상을 팔았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요. 동아리를 하고 영화를 찍고 좀 이런 일들을 했었는데 그래서 저는 영상을 잘 만드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뭐 보시다시피 뭐 그렇게 잘 만든 영상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지금 이거 보면서 좀 힘들었는데 항마력 테스트라고 하는 걸 지금 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사실 이 강연 준비하면서 이 영상을 못 봤어요. 안 봤습니다. 너무 힘들어가지고. 자, 그런데 최근에 올린 영상을 좀 보여드릴게요. 최근에 올린 영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과학쿠키입니다. 겨우 두 번째 소식인데 벌써 외전격 이야기로 찾아왔습니다. 바로 얼마 전인 4월 7일 미국 최대의 입자물리학 연구소인 페리빌랩의 실험 결과로부터 아주 기막힌 발표가 이루어졌기 때문이죠. 물리학을 전공한 저의 입장으로서는 이 이야기를 여러분께 소개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이렇게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물리학의 패러다임을 통째로 바꿀지도 모를 실험. 오늘의 이야기는 뮤온 G-2 실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위클리 쿠키. 현재까지 인류가 읽어낸 과학 지식에 따르면 우리의 우주를 이루고 있는 모든 물질은 원자보다도 더 작은 쿼크와 렙톤이라는 물질들의 조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과 생김새는 완전히 똑같은데 전기적 성질이 완전히 대칭인 반입자라는 것들도 존재하죠. 이들은 성질에 따라 서로를 끌어당기기도 밀어내기도 하는데 이때 그냥 힘을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 서로에게 힘을 미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입자들도 존재합니다. 끝으로 이 작은 존재들에게 질량이라는 특성을 만들어주는 힉스 입자가 존재함으로써
우리의 우주 속 물질이라는 테두리에 있는 모든 대상을 결정하는 입자들을 총망라한 모형, 표준 모형이 완성됐습니다. 그러나 표준 모형이 해결치 못한 하나의 중대한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표준 모형 속에는 중력이라는 우리 우주의 기본 힘들 중 하나에 대한 내용이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 세대에 걸쳐 과학자들은 이 중력이라는 힘과 이 힘을 매개하는 중력자가 무엇인지 찾아내기 위해 여러 이론적 모형을 만들고 이를 통해 표준 모형을 수정하고자 했으나 그 노력은 번번이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흔히 알려진 촉근 이론이나 루프 양자 이론 또한 바로 이 기본 모형과 중력을 통합하기 위한 여러 시도들 중 하나로서 연구되고 있는 것들입니다. 아인슈타인조차도 수건으로 삼았던 이것을 우리는 TOE, 즉 모든 것의 이론이라는 이름으로 부르며 이 궁극의 이론에 관한 지적 탐구를 끊임없이 이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 미국 시간 기준 지난주인 4월 7일 입자물리를 연구하는 거대 과학 실험기관인 페르미랩에서 한 실험 결과가 세상에 발표되었습니다. 이 발표는 표준 모형이라는 지금까지 인류가 이룩해낸 가장 정밀한 체계에 결함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발표였죠. 인류 지성사상 가장 완벽한 모형에서 발견된 결함. 이 결함은 대체 무엇이었을까요? 이것에 대해 알기 위해서는 먼저 뮤온이라는 전자와 상당히 닮았지만 사뭇 다른 존재에 대해서 알아보아야 합니다. 위클리 쿠키. 뮤온은 전자와 완벽하게 동일한 전하, 즉 마이너스 전하를 띠면서 전자보다 약 200배 정도 큰 질량을 띠는 기본 입자들 중 하나입니다. 전자와 상당히 동일한 특성을 보이지만 바로 저 질량 때문에 결정적인 차이가 나타나기도 하죠. 우선 동일한 특성부터 알아보... 네, 여러분들의 시간은 소중하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차이가 느껴지시죠? 네. 차이가 없는데요? 이러면은 제가 이제 마음의 상처를 이제 받게 되겠고. 네. 불과 4년 만에 만들어진 영상의 퀄리티예요. 제가 좀 과감하게 이야기를 하자면 저는 영상을 배운 적이 없습니다. 단 한 번도. 어느 교육기관에서도 어느 소위 말하는 그 온라인 클래스를 통해서도 단 한 번도 영상을 배운 적이 없어요. 제가 영상을 배운 유일한 교육 플랫폼은 유튜브였습니다. 유튜브 안에 너무 양질의 영상들이 많아요. 영상을 배우기 위한 양질의 영상들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맘만 먹으면 유튜브를 통해서만으로도 아까 말씀드렸던 영상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는 그런 영상 리터러시의 능력을 다 만들어낼 수 있어요. 지금 앞에 보이는 이런 사이트들 필요하시면 캡처를 하셔도 되는데 앞에서 보여줬던 어떤 영상들의 다양한 소스들과 음악 소스들 혹은 사진, 동영상, 아니면 폰트 이런 것들을 무료 폰트로 얻어낼 수 있는 그런 사이트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이트들을 적절하게 잘 활용을 하고 다음 장에서 보여주는 이 세 가지 채널을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첫 번째 채널은 비디오 클래스라고 해서 하조님이 운영하는 그 말 그대로 비디오를 잘 편집하고 잘 만들기 위한 클래스 관련된 채널이고요. 두 번째는 편집하는 여자라고 해서 편집 기술을 잘 배울 수 있는 그런 영상들이 많이 올라오는 그런 채널입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채널 OK컷이라고 해서 촬영 자체를 어떤 식으로 하면 잘 할 수 있는지를 알려준 채널이에요. 이 세 가지 채널만 관심을 갖고 내가 공부를 하겠다는 생각이 아니라 그냥 이렇게 보기만 해도요. 영상을 가지고 리터러시 할 수 있는 모든 능력을 다 얻을 수 있어요. 학원 같은 데 갈 필요도 없어요. 워낙에 영상 편집 프로그램이 요즘에 너무 쉬워졌기 때문에 누구나 다 아주 좋은 영상들을 만들 수 있는 기반이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여러분, 저 말씀드렸지만 완전 이공계생이었고요. 심지어 사범대생이었고 졸업은 하고 나서 이제 임용고시를 보고 선생님이 된 거 말고는 아무런 성취나 성과를 해본 적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다만 제가 했던 것은 과거에 영화 동아리를 했던 거 딱 하나. 그러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영상은 좋아했었어요. 그거 말고는 없었는데 그거밖에 없었던 사람이라고 만든 게 아까 첫 번째 보여드렸던 그 허접한 영상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저보다 V0가 커요. 만약에 이걸 한다면. 그러니까 시작 지점에서의 어떤 그 초반 속도가 V0라고 하잖아요. 초기 조건이잖아요. 초기 조건이 여러분이 훨씬 좋아요.
그런 여러분 초기 조건이 좋은 상태에서 여러분 지금 이제 학부 과정하면서 몇 년 동안 이제 학교에서 더 공부를 하고 뭐 여기다 석박하면 더 하게 될 텐데 그때마다 조금씩 취미로 이런 것들에 대한 리터러시를 키워놓으면 여러분들이 얼마나 나중에 그 유용하게 여러분의 커리어랑 이렇게 결부시켜서 활용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이 뭐 회사에 취직을 해도 요즘엔 영상 리터러시 굉장히 많이 요구하고 있고요. 연구소에 들어가서 연구를 하더라도 그 연구원 안에서 물론 당연히 랩에서 연구하는 게 바쁘겠죠. 그게 제일 중요하고 그것만 하는데도 엄청 오래 걸리겠지만 하다못해 논문을 쓰거나 하다못해 논문 성과를 발표할 때 내가 스스로 영상 만들어서 발표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이런 능력들을 여러분들이 길러서 이거를 가지고 나중에 여러분의 커리어에 활용할 수 있다면 정말 좋은 커리어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정말 활동하는 매 순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처럼 만나는 또 소통 공로나 아니면 뭐 이런 커뮤니케이션이 되고 싶은 사람들 가지고 이제 항상 얘기를 할 때마다 드는 생각이에요. 와, 내가 저들이었다면 내가 저들처럼 우수한 역량을 지닌 좀 얼마나 우수한 역량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포스텍의 한 일원이라는 게. 그거 플러스 알파로 내가 그냥 취미처럼 조금씩 영상을 좀 편집을 했는데 그게 나중에 내 커리어가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를 한번 상상해 보면 너무 좋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영상 커뮤니케이션 그리고 영상 리터러시에 관심이 좀 있어서 이런 것들을 좀 역량을 기르는 그런 기회가 있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항상. 그래서 오늘 이렇게 지금 얼마나 지났죠, 시간이? 이제 거의 한 1시간이 다 되어 가는데요. 1시간 동안 이렇게 준비한 강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어쨌든 이 교양 과목을 이 강연을 좀 수강하고 한다는 것은 이런 것에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관심이 있다라는 거를 전제로 깐다면 반드시 영상 리터러시라고 하는 것이 미래지향적이고 아주 중요한 능력이라는 걸 좀 인식을 하고 이것에 대해서 조금 관심을 갖고 나도 한번 이런 거를 배워봐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니즈 그런 걸 가지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강연을 좀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과학국이었습니다. 네, 네, 강연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은 강연 들으면서 여러분 여러 가지 궁금한 점들, 물어보고 싶은 점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유롭게 한번 좀 질문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생각하시는 동안 제가 그냥 한 가지 그냥 질문 드릴게요. 이거 되게 진짜 간단한 질문인데요. 네. 네, 혹시 그 촬영 장비는 뭐 쓰시는지? 잠시만요. 네, 촬영 이게 장비는 궁금하더라고요. 네. 저는 기본적으로는 얘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이제 그 알파 7C라고 해서 올해 아마 출시가 되었던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소니에서 나온 풀프레임 카메라예요. 근데 얘를 쓰기 전까지는 소니 회사 계열의 크롭 바디를 썼었어요. 그러니까 알파 6500, 알파 6600, 6400 뭐 이런 걸 썼었는데 이번에 풀프레임이 조금 싸게 나와서 풀프레임으로 쓰게 됐고 왜 그런 얘기가 가끔씩 나와요. 컨텐츠를 만들 때 카메라는 뭘 쓰면 좋겠냐 뭐 이런 얘기가 질문으로 정말 많이 오는데 전 사실 카메라를 만약에 좋은 걸 쓰고 싶다라는 건 내가 뭔가를 찍어서 담아서 그걸 좋게 보여주고 싶으니까 카메라를 물어보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 연구를 만약에 보여주신다면 내 랩을 찍어서 보여주게 될 거고 아니면 뭐 인터뷰를 해서 인터뷰어를 찍어서 보여주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요즘은 유튜브가 전과 같지 않아서 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저희가 왜 스마트폰 정도 찍을 수 있으면 되지 않냐라고 해서 스마트폰만으로도 충분하다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긴 하는데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스마트폰이 좋긴 좋아서 굉장히 퀄리티 있는 영상을 찍을 수 있는 건 맞긴 한데 저는 그래도 카메라 한 대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스마트폰은 스마트폰 오토 기능을 쓰게 돼요. 뭘 찍든 간에. 그러니까 이제 카메라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는 데 도움이 별로 안 돼요. 예를 들면 조리개를 어떻게 써야 되는지에 대해서 혹은 뭐 노출 시간에 대해서 그리고 노출 시간에 따른 플리커 현상이 왜 발생하는지 뭐 아니면 이런 그러니까 이 카메라가 조금 코덱이 이 핸드폰 코덱보다는 조금 더 파일 용량이 크게 만들어지거든요. 근데 파일 용량이 크다는 건 결국엔 그 안에 데이터가 많으니까 데이터는 결국 픽셀이니까 그만큼
색 활용도가 높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색을 보정했을 때 얼만큼 더 내가 마음대로 컨트롤할 수 있냐의 차이인 건데 그런 거를 해 본 사람이 스마트폰으로 촬영을 하면은 오케이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느 정도 카메라에 대한 지식이 쌓이고 나면 그때는 스마트폰만 들고 다녀도 상관없어요. 근데 그런 지식을 만드는 과정에서는 이런 DSLR이나 아니면 미러리스 카메라 같은 최소한 못해도 한 80만 원 내외 정도의 그런 카메라를 사용을 해봐 보면서 공부를 좀 하는 게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영상을 내가 만약에 촬영을 한다면. 하지만 이제 내가 컨텐츠가 예를 들어서 드로잉을 하거나 아니면은 뭐 그래픽, 모션 그래픽을 이용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컨텐츠를 만약에 할 것이다. 사물궁이처럼. 그런 경우에는 카메라가 필요 없죠. 그렇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채팅으로 질문이 하나 들어왔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네, 최효진 님이 질문해 주셨는데 최근 메타버스 이야기가 많습니다. 혹시 메타버스를 준비하고 계실까요? 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버스 네. 준비를 하고 계신가요? 네. 메타버스를 준비하고 있다라는 질문의 그 내용을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메타버스 안에서 내가 과학 커뮤니케이터를 하려고 한다로 이해를 하면 될까요? 그 안에서 뭔가 과학 커뮤니케이션을 준비하고 있다. 이걸로 이해하면 될까요? 아니면 제가 그냥 메타버스를 뭐 예를 들면 네, 뭐 그런 식인가요? 그런 질문이라면 준비를 하고 있는 것까지는 아닌데 실제로 메타버스 안에서 과학 커뮤니케이션을 해본 적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VR 챗이라고 하는 그 요즘에 메타버스 컨텐츠 중에 되게 핫한 컨텐츠가 여러 개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제페토, 뭐 VR 챗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스팀 VR을 이용해서 VR 챗 들어가서 그 구독자들을 대상으로 강연회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그게 왜 하게 됐냐면 VR 챗에 아바타 캐릭터가 있거든요. 근데 그 캐릭터를 쿠키를 누가 만들어줬어요, 저한테. 그래가지고 그거를 한번 테스트해 볼 겸. 그래서 또 이제 그냥 하기엔 좀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모아놓고 이제 과학 관련된 강연회를 한번 해봤는데 굉장히 성황리에 잘 했어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재밌었던. 그래서 그런 식으로 활동을 만약에 나중에 할 수 있게 된다면 그게 아마 메타버스 활동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뭐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도 최근에는 VTu버라고 해서 버추얼 유튜버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그 서유리 씨 같은 경우에도 자기 아바타를 이용해서 방송을 하니까 원래 본인이 나왔을 때보다 뭐 시청자가 몇십 배가 늘었다 뭐 이런 얘기가 있던데 그런 식으로 저도 사실 제가 나와서 출연하는 것보다 쿠키라는 캐릭터를 좋아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나중에 언젠가는 그 뭔가 이렇게 3D 약간 그 기법, 3D 어떤 그 기법을 이용해서 제가 출연하는 게 아니라 쿠키라는 캐릭터로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도 있겠죠.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또 새로운 채팅이 올라왔습니다. 네네네. 네, 혹시 영상 하나당 편집하는 시간이 얼마나 걸리시는지 여쭤봐도 괜찮을까요? 일단은 그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 것 같아요. 제가 보통 일반적으로는 한 일주일에 한 편을 만들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어거지로 거기에 전력 투구를 해서 으아 하면은 일주일에 한 편을 만들 수는 있는데 근데 대부분의 제가 일을 그렇게 할 수가 없게 돼 버렸어요. 지금 아까 전에 소개해 드렸듯이 하는 일도 굉장히 많아졌고 또 나름 언론인으로서 활동도 하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신경 써야 될 게 많고 개인의 어떤 그 컨텐츠를 만들 시간이 별로 없어져 버려가지고 그리고 또 제가 지금 왜 시작했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석사하고 있어가지고 은근히 시간이 좀 타이트해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요인을 이제 감안하고 이제 생각한다면 한 달에 한두 편 이렇게밖에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뭐 그걸 물어보신 건 아닌 것 같고 그 일반적으로는 한 일주일에 한 편 정도로 만들 수는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주로 이제 자료 수집에 시간이 좀 오래 걸리는 편이고요. 그런데 이번에 제가 누리호 관련된 영상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 누리호 특집 다큐멘터리라고 해서 그 황우현이랑 같이 이렇게 했던 건데 그거 같은 경우에는 작년 12월부터 준비해서 올해 영상이 나온 거거든요. 올해 11월에.
이런 식으로 굉장히 장기적인 프로젝트도 있어요. 그래서 뭔가 영상 하나를 만드는데 딱 얼마 걸린다라고 이야기 드리기는 좀 힘들지만 간단한 영상 같은 경우에 한 일주일에 한 편 정도 만들 수 있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뭔가 좀 기획이 들어가 있는 어떤 특집을 만든다고 하면은 길게는 뭐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도 걸릴 수 있다. 요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그러면은 조금 이르지만 네, 저희 그러면 네, 강연 잘 들었고 형한테 박수 한번 쳐드리고 네, 오늘 강연 좀 일찍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연 너무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